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일입니다. 어제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 선수로 황교안 국무총리를 발탁을 했습니다. 공안통 황교안 총리가 마치 통진당에 대해서 대하듯이 국정화 역사 교과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정부의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에 여야의 이 싸움이 더욱더 뚜렷해졌습니다. 야당은 이틀째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역시 이 뉴스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쐐기 박은 국정화 정부 속도전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전국 고등학교의 절대 다수가 편향된 역사 교과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99.9%라는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하면서 이 대국민 설득에 나섰습니다. 숫자로는 8개의 교과서지만 사실상 선택권은 없다. 99.9%다. 이렇게 황 총리는 강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야당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이 두정난 대한민국,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국정교과서, 야당과 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은 정말로 두 쪽이 났습니다. 국정교과서를 지지한다라는 시민들과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시민들 사이에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잊혀질만 하면 군에서 잇따르는 사고, 이번에는 GOP 수류탄 자살. 그런데 가혹행위를 못 견뎌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 파주시 육군 1사단에서 수류탄을 터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병이 선임들의 가혹행위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군내 가혹행위 언제 끝날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 국정화 교과서 국회는 올스톱을 했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임기 정권이 5천년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 여파로 본회의 무산됐습니다. 국회 멈춰섰습니다. 야당은 국회 의사 일정 전면 보이콧했고요. 여야의 날선 대치로 전국이 사실상 시계 제로 상황에 빠지면서 예산안이 이게 문제인데 예산안 같은 현안 처리도 모두 기약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사회면 기사 소개해드리죠. 이 배기가스 조작을 했던 폭스바겐이 3000cc 모델도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런데 값비싼 고가의 드림카로 알려진 이 포르쉐도 배기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명차들, 명품들 앞다퉈 눈속임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난 셈인데 명차, 명품 타이틀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우리 육군이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가 시험 비행을 하는 이 모습입니다. 대형 공격 헬기 아파치가 내년부터 36대 우리 육군에 도입이 하게 됩니다. 이 아파치는 전차까지 뚫을 수 있는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는 매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격 헬기인데, 특히 엔진이 이 쌍발 엔진 2개를 달고 있어서 엔진 하나가 격추돼도 무사히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육군의 공격 전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자, 이면에 경제기사가 실렸네요. 13월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이 세금 공제 내역을 오늘부터 미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60일간 여러분들은 절세 찬스를 맞게 됩니다. 오늘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 접속하시면요, 연말에 받게 될 이 공제 내역, 연말정산 내역 미리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보시고 60일간 어떻게 이 세금 좀 더 줄일 수 있을지 많이 연구들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 세금 관리가 또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국정화 교과서 이야기부터 다양한 사회 이슈들까지 폭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정부가 국정화 교과서 확정 고시를 강행을 했습니다. 야당은 이틀째 밤샘 농성에 들어갔고요. 예산안 등등 처리해야 할 현안 문제들이 산적을 해 있는데 국회는 사실상 시계 제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론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확인하시죠. 황교안 국무총리는 99.9다. 99.9다. 우리가 흔히 100%다라는 얘기보다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99.9%다라는 수식어를 쓰는데 어제 황 총리가 그 수식어를 쓴 겁니다. 현재 고등학교가 왜곡된 교과서로 보는 비율이 99.9%에 해당한다. 초유의 프레젠테이션 발표까지 국무총리가 했는데 자, 황교안 총리가 강조하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지요.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승 위원님, 황 총리의 논리,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일 테고 우리 정부의 생각일 텐데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두 것 가지. 같습니다. 첫째는 내용의 문제점입니다. 예. 지금 얘기한 대로 현행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이 99.9%가 편향돼 있다. 교과서 자체는 8종이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좌편향된 교과서 한 종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왜곡되고 자학적이고 좌편향된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현재 검인정 그 체제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현재 검정 교과서 체제에서는 이런 문제를 바로 잡을 수가 없다. 왜? 정부가 수정명령을 내려도 집필진이 소송으로 맞서서 예. 그 수정을 하는데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정부하고 집필진 사이에서는 계속 소송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정부가 수정명령을 해도 집필진이 거부를 하면서 예. 소송으로 맞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아일보 사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동아일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목은 예.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이후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예. 현재 교과서가 다양성을 상실하고 편향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 문제의 해법은 다양성을 상실했으면 다양성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다양성을 아예 틀어막고 단일화로 나가는 것은 옳지 않은 선택이다. 예. 동아일보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민들에게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황 총리의 생각이 곧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안용환 전 의원님.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현재의 검정 교과서 체제로는 도저히 우리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역사를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어제 황교안 총리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은 현재 검인정 교과서는 8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8개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뷔페 식당을 가서 8개 음식이 있어서 골라 먹으려고 했더니 이름만 다르지 가서 보니까 똑같더라. 김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유의 사관을 가진 비슷한 집필진들이 돌아가면서 썼기 때문에 8개가 같은 색깔을 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교과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교학서 교과서라고. 물론 급히 만들다 보니까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보수 교과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과서를 채택하려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른바 좌파 시민단체, 진보 시민단체들이 와가지고 시위하고 데모하고 교장 선생님 말에 따르면은 전화부대가 동원돼서 공격하는 사이 학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교과서를 채택하려 하면 이른바 좌파 진보 시민단체에서 집중 공격해버린 겁니다. 학교를? 그런데 학교란 조직이요, 기본적으로 튀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면 공격을 받으면 그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기 위해서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교과서 채택은 99.9%가 이른바 현재 9개, 8개 검인 교과서, 즉 좌편향의 교과서에 쌓여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동아일보 사설을 설명해 주셨는데 조선일보 사설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아일보는 지금 분위기가 이것 같습니다. 좌편향 교과서는 맞다.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제 시각 같아요. 이제 그런데 조선일보는 좀 시각이 틀립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이네요. 그렇죠. 이제 국정 역사 교과서 시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결정이 됐다 이거죠. 국정 역사 교과서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내용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내용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자.
라는 게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이제 조선일보 사설은 이런 내용을 해요. 예.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부 차관이 고시하면 끝나는 행정부 고유 권한이다. 네. 위헌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다. 국정화는 정부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시행하면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이야기죠.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몇 글자를 고치거나 더하고 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만 뭐 내용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밑바닥과 행간에 흐르고 있는 집요한 반대한민국 정서가 더 큰 문제다. 조선일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제 국정화를 결정한 이상 이런 난관 걱정, 이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의 단일화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하는데 이런 걱정을 딛고 최량의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 교과서 국정화는 1차로 내년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받겠지만 내년 말 교과서 시안이 공개되면은 그 내용을 놓고 진짜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국가적 이슈, 논란은 선거를 통해서 정리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걸 놓고 여야가 공약을 놓고 하면 저는 국민들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민들이 선택하면 딸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아니다 하면은 모든 게 정리가 되잖아. 사회는 계속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정리될 수 있는 거고 또 그 전에 지금 방금 이야기된 것처럼 국정교과서 이제 시안이 나올 겁니다. 그때 정말 친일 부분이 있으면 강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또 친독재, 유신을 미화한다면 공격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반대하겠어요. 일단 나온 교과서 보고 그렇죠. 얘기하자라는 입장이신데 잠시 후 야당의 문재인 대표가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에 반박하는 반박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째 국회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용진 전 대변인. 방금 황교안 국무총리의 입장에 대한 오늘 조간신문의 보도 내용 정리해 주셨고 여당의 이 국정교과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부분도 안영환 전 의원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오늘 문재인 대표와 야당이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어제 99.9% 얘기할 때 떠올랐던 노래가 있죠. 속이 꽉 찬 남자 99.9. 속이 꽉 찬 남자 99.9. 99.9. 네, 그런데 보니까 어제 하신 말씀은 이제 공안으로 꽉 찬 남자 99.9. 공안으로 꽉 찬 남자 99.9. 생트집이 99.9. 생트집이다 이건. 예, 그렇습니다. 평생 공안 연구나 하시던 분이 막상 총리를 맡고 나더니 우리 아이들 교과서 통진당 다루듯이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목조목 오늘 아마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를 또 하시겠습니다만 잠시 후 문재인 대표가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의 말은 틀렸다라고 반박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제 그 편집의 편향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두산동화 교과서 쓴 사람은 거의 피를 토할 심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같은 책에 여러 곳에 6.25가 남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에 의한 도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두산동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총리가. 이것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하고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왜 북은 국가를 수립했다고 그러고 왜 우리는 정부 수립이라고 격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지 좀 마세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써라라고 누가 했냐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지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게 한 거다.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헌법에 어디에 정통성을 이어받았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3.1운동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정부 수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북한은요 만주에서 이렇게 뭐 총 쏘고 이렇게 빨치산 활동하고 그리고 그 항일 무장투쟁에 있었던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46년부터 국가 수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3.1 만세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니까 이거를 총리가 그러면 헌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예? 아니면 저기 헌법을 바꾸려고 그러세요? 이 부분 일단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왜 수정 지시하면 소송 남발하냐? 아니 법 공부하신 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 왜 시비를 걸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정 지시 중에서 명령 내린 것 중에서 고쳐진 게 있냐 없냐? 다 고쳐졌습니다. 현행의 검정 체제의 우수성을 다 알면서도 현행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이렇게 억지로 갖다 붙이니까 생트집이 99.9인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역시 얼굴에 침 맞은 분 한 분이 또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이태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명박 대통령 시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도 이분이 편찬위원장이셨는데요. 예. 이분이 좀 우파세요. 그래서 5.16 군사정변, 그거 빼. 이승만 독재, 빼. 이거 빼갖고 난리가 한번 났었던 그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 지금의 현행 교과서 모두 중도 우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 총리는 자기는 역사 전공이 아니라 공안 전문이면서 예. 좌편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역사학을 전공하신 우리 그리고 이분에게 아마 배웠을 텐데 안영환 전 대변인도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좌편향 논란에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데 정작 그 교과서에 그 국사편찬 위원장을 맡았었던 이태진 위원장 교수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된다. 예. 왜 내 얼굴에 침 뱉냐. 정부에서 시킨 거다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거짓말과 생트집으로 국민을 현혹해가지고 북한과 몽골 정도가 하고 있는 교과서 하나 체제로 가려고 하는 거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역사학계가 전체적으로 좌편향이 있는 건 맞습니다. 역사학계가 전체적으로 좌편향이 돼 있다. 제가 역사학을 전공했던 예.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특히 지금 80년대 역사학을 전공했던 분들이 과도하게 제가 보기엔 정신적 피해의식이라고 전 표현합니다만 제 친구들 그 얘기합니다. 과도하게 현대사에 집중돼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 역사학을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약간의 좌편향 공부를 하는 것이 운동권 친구들에 대한 자신들의 피해의식을 덮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주류를 잡고 있는 역사학자들의 대부분이 정신적인 피해의식이 있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무의식이네. 네, 그렇죠.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식 속에서 책을 썼어요. 본인들이 중도니 우파니 이태진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런 부채의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집필진들이 솔직히 문제가 있고 예. 중도적이나 우파적인 집필진들은 집필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학자들한테 가장 무서운 낙인이 뭐냐? 어용이라는 낙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새로운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집필진도 참여를 못할 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왜? 누가 나오면은 분명히 좌파에서 신상털기 나설 겁니다. 예. 집필진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신공격할 겁니다. 누가 나서면 겁나서 못합니다. 한국의 좌파 진보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망을 통한 공격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집필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로 교수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내성이 있는 원로 교수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의 비토 때문에 참여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총리가 공안 전문가인데 참여했는데 대통령이 복지 전문가라서 대통령이 복지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은 총리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면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체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총리가 총대 맨 건 맞아요. 어제 사실 황교안 총리가 아니라 황우여 같은 소신해 보니까 황우여 부총리가 해야 될 이야기를 나서 한 건 맞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얘기 한번 해볼 건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 간의 이 교과서 문제를 놓고 사실상 야당이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면서 예산안 등 현적한 과제들이 많은데 일단 국회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론도 양분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요. 원래 이 교과서 문제 하면은 주무부처 장관이자 사회부총리인 황우여 부총리께서 주무장관이 분명한데 어제 이 교과서 내용을 발표했던 사람은 똑같은 황 총리인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내용을 맡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황우여 부총리를 제치고 황교안 총리를 발표자로 적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위해 대국민 담화에 나선 황교안 국무총리 옆에 60인치 대형 텔레비전이 설치됐습니다. 17장으로 구성된 파워포인트 화면은 황 총리의 발언에 맞춰 전환됐습니다. 사상 첫 국무총리의 프레젠테이션 형식 대국민 담화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2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면서 총리가 발표를 할 때 텔레비전이 설치된 건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지난해 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진두지휘한 바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입니다. 1년 만에 이번엔 총리로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문건 유출 사건으로 위기를 겪은 지난해 연말과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 이번 국정교과서 논란 등 위기 때마다 구원 등판을 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황 총리가 직접 나선 건 어정쩡한 모습으로 제대로 대응을 못한 황우여 사회부총리에 대한 불신과 황 총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오늘 조간신문에 이 두 명의 황 총리, 한 명은 국무총리고 한 명은 사회부총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총리는 총리죠. 엇갈린 운명이랄까요?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동아일보 편집국장이 돼서 이 사진 기사에 대한 일면 사진에 대한 일면 제목을 짓는다면 저는 이렇게 짓겠습니다. 보시죠. 분명히 둘 다 황 총리는 황 총리니까 일단 황 총리와 황 총리 두 명의 이름을 써놓고 한 명의 황 총리는 구원투수로서 등판을 한 것이 분명한데 또 다른 황 부총리죠. 경질이 된 것이 아니냐. 황 총리 등판, 황 총리 경질. 이런 제목을 한번 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성윤 위원님.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번 이 통진당 해산 때도 그랬고 정부를 대변해서 공안 전문가로서 단호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점이 아마도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들었죠. 쏙 들었다. 네. 오늘 이제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은 지금 아까 홍준단 해산하는 헌법 파괴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큰 대통령으로 보면 거사이고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거사고 그 앞에 총대를 황교안 총리가 냈습니다. 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구했다.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이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정희 통진단 대표와 함께 법정에서 직접 변호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변호에 나선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죠. 기자들도 엄청 몰렸었고요. 그 논리대기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거를 이제 예쁘게 봐서 또 굉장히 젊은 나이 50대에도 불구하고 총리로 발탁을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대통령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실망시키지 않았고요. 예. 그 똑같이 총대를 메고 그 17장의 파워포인트를 직접 총리가 지난번에 법정에서 직접 변호를 하듯이 이번에는 네. 파워포인트를 직접 한 거는 파워포인트를 직접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유능해 보이고요. 예. 또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시각적인 자료를 동원하기 때문에 그거를 젊은 총리가 직접 함으로써 대국민 설득에 천병에 나섰다는 것은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마음에 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아까 우리 박용진 대변인이 아까 99.9%가 뭐라고요? 공안. 생트집이라고. 공안으로 꽉 찬 남자 99.9. 아까 얘기했지만 황교안 총리 자체를 비난할 거는 아니고 그 논리는 정부가 제공을 했는데 누가 총대를 매니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현재 부총리보다는 교육부총리보다는 훨씬 국민의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임순 변호사님, 사실은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이 두 황 총리에 대한 평가, 국민적인 평가도 조금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게다가 두 분이 또 공교롭게도 같은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같은 법조인 출신인데 가는 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저는 만약에 제가 그 매직 권한이 있다면은 하나를 더 그렸을 것 같아요. 하나를 더 그렸다. 쓰진 않고 양 두 분 사이를 이렇게 찍찍찍찍찍찍 갈랐다. 가르는 표시를 하나 더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황 총리죠. 자꾸 헷갈리네요. 황교안 총리의 어제 PPT는 다분히 성공적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주문을 했다라고 해요. 맨날 야당 대정부 질문할 때 시각적 자료 갖고 와갖고는 언론의 관심을 한 번에 끌던데 우리도 시각적 자료 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주변에서 만류했겠죠. 아유 저기 국무총리가 뭐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라고 했겠지만 관행이 뭐가 중요하냐. 잘 보이게 하자라고 해서 많은 여론들이 황 부총리가 저렇게 나선 거에 대해서 열심이구나. 좀 단정해보고 단호해 보이더라라는 인상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PPT 자체는 아마 성공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내용에 조금 집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내용에 들어가면은 아마 오늘 조선일보 논설은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느냐. 저는 그거는 지금 황교안 총리의 지금 정부의 지금 논리는 우리나라 국민성을 좀 이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성의 특징이 하나가 포기가 빠르다. 그리고 빨리 금세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전 일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포기가 빠르고 또 다른 일이 생길 테니까 얼른 밀어붙이자. 어차피 잊을 것이다. 라는 국민성을 좀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전 박 대리님이랑도 종종 다르고 안 의원님하고도 종종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설득하는 과정이 바로 정치잖아요. 이 중에서 정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김진 앵커잖아요. 생각이 다른 걸 조율해주고 예. 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고 아유. 전 그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정치의 총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예. 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부는 고시도 이틀이나 앞생기고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더니만 무슨 SNS 시대에 편지를 받아갖고는 여론조사를 하질 않나. 그리고 이제 겨우 여야의 대화의 물꼬가 터졌는데 그날 갑자기 고시를 하지 않나. 물꼬를 그냥 확 막아버리고 우린 끌고 가. 어차피 국민은 잊을 거야. 라는 이 모습은 이 독단적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과연 국정화 교과서 만들어놓은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은 제대로 수용될까 싶어요. 아니, 두 명의 황 총리로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뭐 또 다른 황 총리, 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사실 연수구 지역구에 나가고 싶으셔서 빨리 나 좀 해임해줬으면 했던 속내가 있었다. 뭐 여러 조간신문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의 국면은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원하던 대로 뭐 경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황 부총리는 기뻐할까요? 과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임진모 기자? 이제 드디어 내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생겼으니 나는 내려놓고 이제 지역구에 충실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리가 없잖아요. 할 리가 없다. 그런 할 리가 없죠. 이제 대통령의 마음이 누구에 있는지 너무 잘 드러나 버렸으니까 아마 지금 황 부총리의 마음은 오픈 프라이머리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만 기다리고. 그래야지만 내가 공천으로는 답 안 나온다. 공천으로는 지금 답 안 나오니 예. 오픈 프라이머리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경질 내용은 뭐 김무성 대표가 언급했던 만큼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친박 내에서 박윤진 전 대변인 차기 대권 후보는 이참에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든 황교안 국무총리를 장관에서 국무총리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대권 후보다. 네.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의 대항마로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밀려하는 움직임도 있다. 자격 있죠. 자격 있다. 우파 쪽의 대선 후보는 주로 군대를 안 갔다 오셨기 때문에 뭐 그런 자격이 일단 하나 있으시고요. 아, 그렇군요. 지금 대통령이 밀고 가는 것과 관련해서도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아까 뭐 이뻐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입니다만 지난번 통진당 해산 결정과 관련된 것은 자기의 전문 분야인 야구. 그때는 선발로 등판을 하신 게 맞습니다만 지금은 구원투수로 등판한 게 아니라 이게 축구예요. 축구다. 그래서 전혀 다른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뛰어들어서 어저께 1차로 야당이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누가 했느냐. 전직 교사 출신 또는 시인 출신이기도 한 도종환 의원이 조목조목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교과서를 하나도 안 봤다. 교과서 보지 않고 시험에 든 사람 아니냐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서술하지 않았다고 분개했잖아요. 어제 총리가. 그런데 그렇게 지필하라고는 지필 기준에 정부가 낸 지필 기준이 없어요. 천안함과 관련된 게. 지필하라고 얘기도 안 해놓고 지필 안 했다고 화를 내고 있는 정부는 뭐죠? 어디에다가 침을 뱉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김일성 헌법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지도서에 있다라고 분개를 했는데 그 김일성 헌법은 통일부의 북한 자료센터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걸 가져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화를 내요. 그럼 통일부를 없애란 말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김무성 대표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편향됐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박정희 대통령은 사진이 한 장, 김일성은 3장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 교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천재교육 교과서에 실린 김일성 사진 3장 중에 6.25 남침을 스탈린과 비밀 회담을 하고 있는 사진 1장 그리고 김정일이 서 있는데 그 뒤에 김일성이 있어서 마치 부자 세습하는 독재국가라고 비판하기 위한 사진을 실은 거를 어떻게 북한 찬양이라고 얘기하는지 답답해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안 보고 어제 PPT만 하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런데 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안영환 의원님 이렇게 야권에서는 저 공안통
검사 출신이 뭘 하냐. 사실상 이게 야권의 속마음인 것 같은데 환경 국무총리가 실제로 본인의 수행 비서들과 보좌진에게 현재 나와 있는 교과서를 모두 다 가져와라 라고 해서 8종의 교과서를 다 읽었다. 그러고선 평소에도 나도 이 교과서가 좌편향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말해서 이제야 황 총리가 몸에 맞는 옷을 입게 됐다. 이런 말도 야권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야기가 거듭되지만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어느 분야에까지 업무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국무총리는 노동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비판했던 도종환 교사는 국사 전공입니까? 국어 선생님입니다. 예. 모르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차라리 황교안 총리는 사법시험에 국사시험이 있었습니다. 예. 국사공부는 황교안 총리가 더 열심히 했을 겁니다. 열심히 했을 겁니다. 아마 국사공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니 모르다 하자는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고 지금 이 이야기는 저는 사실 아주 근본적인 우리 정치 철학 이야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된 이슈, 서로가 결론을 내지 못한 이슈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건 선거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위임된 정부가 그걸 판단을 하는 겁니다. 현재 선거에서 이긴 정부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권한이 교육부 이 국사교과서에서는 차관의 고시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면 한 국가는 항상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 주장 맞아서 누군가 결론을 내려줬는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이슈가 있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야권이 정말 이제 반대하면 2017년에 권력을 교체했을 때 정권이 많이 바뀐 다음에 그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한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절차를 무시하고 자꾸 당신이 왜 바꾸려느냐? 왜 이 사람은 선거 정당에서 인정받은 권력입니다. 그럼 이걸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는 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고 그 이슈를 몸으로, 목소리로, 시위로 끝내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예. 교과서와 관련돼서 여야의 서로 다른 목소리,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의 어제 이 대국민 설명에 반대하는 문재인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등등을 저희가 점쳐봤습니다. 무엇보다 정치는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더군다나 현 정부 들어서 가장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랬던 점도 이 소통을 하는 대통령이 되시길이란 점이었습니다. 이 소통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때 아닌 홍역을 치르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다음 돌직구 신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청와대 비서들이 대통령 집무실까지 천리길이다. 천리길은 조금 오버했고요. 한 500m 정도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야당 의원들이 아니 대통령이 조금 비서들과 거리가 머니까 소통하시기 편하게 저희가 예산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와대에서 됐고요 됐습니다. 저희는 소통 잘하고 있으니까 예산 안 주셔도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했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과 이 비서실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청와대 배치도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청와대 경내 배치도를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작년인가 이 불통 문제 나왔을 때 돌직구쇼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던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바로 본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집무실의 구조에 대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비서동이 한 이쯤 있겠지. 아니야, 이쯤 있겠지. 에이 설마 여기엔 있겠지. 라고 다들 생각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대통령과 가장 긴밀히 소통해야 하는 비서실은 직선거리 약 500m, 도보로는 조금 더 걸립니다. 비서동이 바로 정문 옆에 저 멀리에 있습니다. 위민 1, 2, 3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비서들 간의 이 참모들 간의 소통을 하려면 차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로 가거나 아니면 도보로 500m를 뛰어가야 되는데 100m 달리기 전속력으로 하면 굉장히 숨이 차고 빨리 달려도 13초, 14초 정도 됩니다. 그런데 500m면 100m 달리기를 5번 해야 하는 거리면 숨 쉬지 않고 달려간다 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숨 헥헥댐. 그 증상, 산소가 부족한 증상을 호소하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원래 다 그런 거냐? 미국의 백악관 구조도도 한번 저희가 출력을 해봤는데 그 뒷장에 있습니다. 청와대 넘겨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백악관의 이 웨스트윙이라고 하죠. 대통령과
그리고 이 참모들이 있는 백악관을 기준으로 웨스트윙, 서쪽 날개죠. 이 웨스트윙을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오피스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만 하나 열고 나가면요, 참모들 자리가 많습니다. 문만 하나 열고 나오면 일단 대변인실이 바로 대각선 바로 건너편에 있고요. 그리고 뭐 부비서실장실도 바로 여기 있고요. 보좌관실도 있고 부통령실도 가깝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실도 여기 있고 대통령 고문실, 뭐 서재, 내각회의실, 부속실. 그러니까 문만 열면 각계 참모들이 이 부채꼴 모양으로 다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변인과 특히 백악관 대변인과 대통령이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뭐 허물없는 토론을 하고 있는 사진들 연초에 저희 채널A에서도 많이 보도를 해드렸던 것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야, 백악관 봐라. 이렇지 않냐? 청와대도 백악관처럼 만들어줄게. 여야 의원들이 예산을 줬는데, 안영원 전 의원님, 네. 왜 청와대에서 이걸 거부했죠? 일단 여야 의원들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청와대가 틀렸다. 청와대 틀렸습니다. 돈 받고 청와대 바꿔야 됩니다. 고치십시오. 이건 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권에 계속 지적돼 왔던 문제였지만 실제로 청와대 많이 들어가 봐셨잖아요. 그렇죠. 바꿔야 됩니다. 지금 청와대 구조 자체가 물론 소통이라는 게 인간 대 인간을 가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 이어서 달려있지만 또 구조적인 물리적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지도를 보셨겠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청와대 비서동에 있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 나이가 많으겠죠. 50대 후반대, 60대. 그분들이 본관을 가려면은 기관단총을 든 경비원이 선 철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청와대 수석이 본관을 가려면 그러고 나서 본관 앞에 내립니다. 그러면 대통령 직무실에 있는 2층 올라가면 한참 계단이 또 높습니다.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 숨이 찹니다. 숨이 차서 대통령 할 때 대통령 방이 넓습니다. 대통령 앞까지 문 열고 들어가서 한 20m 걸어가다 보면은 이미 숨이 차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합니다. 한 먹는 말 까먹는다 하고 싶은 그러니까 대통령 권위에 일단 눌리는 거, 그 과정에서. 그래서 자, 방금 백악관 구조에서는 대통령이 대변인실에 바로 한 10m 앞에 그냥 걸어가서 커피잔 들고 걸어가가지고 야, 무슨 대변인 내 생각 이런데 이렇게 발표하면 어쩌겠어.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을 만나러 가려면은 더불어 오시면 되게 차 타고 이동합니다. 차 타고 이동해가지고 올라가 사는 와중에 기가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조는 잘못됐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비서동 저 계단을 그렇죠. 올라가려니 걸어 올라가서 이제 좌회전해서 방으로 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통령이 쫙 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보는 순간 한 20m 걸어가면서 이제 기가 빠지면서 대통령의 권위에 눌려버립니다. 굉장히 위압감 있는 구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도 이제 이건 제가 근무했던 수석 비서관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데 또 하나 문제는 대통령 관저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지도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대통령 현재 본관이라고 그죠? 그러면서 보는 본관의 우측에 관저가 있습니다. 관저는 대통령의 사생활을 하는 대통령의 가족들과 같이 사는 곳입니다. 잠자고 밥을 먹는 곳인데 많은 대통령들이 또 이 관저에도 근무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돼 있기 때문에 관저를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퇴근에 익숙한 대통령들, 이명박 대통령은 워낙 쉽게 말해서 셀러리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출퇴근이 익숙하기 때문에 9시면 땡하면 들어오고 퇴근하는 했습니다만 그게 익숙하지 않은 뭐 나이가 연세가 많았던 대통령이라든지 출퇴근에 익숙하지 않은 대통령들은 관저에서 근무하기가 편하니까 또 거기서 근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관저는 아무래도 또 본관보다도 사람들을 만나기가 더 어려운 사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뭐 수석이나 비서실장도 쉽게 갈 수가 없는 공간이 돼 있는 것이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편한 복장, 제가 이런 편한 복장으로 장관들 불러서 거기서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관저는 크게 자유로운 분위기, 쉽게 말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지만 업무를 소통하기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저도 너무 떨어져 있어요. 미국의 백악관은 관저가 본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한 건물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대통령이 그냥 식사하고 잠을 자고 1층에 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시간에 손을 맞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비서동 따로 떨어져 있지, 본관 떨어져 있지, 관저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본관이라는 게 엄청나게 잘 지어놨습니다만 외비 넣을 때 행사용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전부터 청와대 구조 바꿔야 된다. 기본적으로 저는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야 됩니다. 대통령이 중앙청, 지금 우리 정부 종합청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들어가면요. 청와대에서 밤이 되면은 절과 똑같습니다.
깃들어라는 소리만 울립니다. 아, 그래요? 완전히 외부와 단절된 공간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무할 때 낮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정부 종합청사에 근무하면 차창 밖으로 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든지 이제 일반인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구공궁전에서 나와서 세종로 큰 권력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성희 위원님, 청와대 참모, 결국에는 대통령의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야가 예산을 주겠다, 청와대 뜰어 고쳐다라는 예산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거 청와대에는 소통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만 청와대 총무수석 비서관이 어저께 이 여야 우리가 예산을 줄 테니까 한번 고민해봐라가 한 게 국회 운영위원회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통령과 보좌진 간 소통에는 지금도 문제가 없다. 공간 재배치를 하면 대체 사무실을 알아봐야 하는 형편이다. 1년 정도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보좌진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면 그 청와대 보좌진과 대통령 간에 불통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걸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받기를 거부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안영환 전 의원이 말했지만 이것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이고 물리적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청와대가 집무실이 비서동과 떨어져 있는 것은 김신조 사건 이후에 청와대의 경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지금 그 시대로부터 한참 지나갔고 그다음에 지금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진이 함께하는 구조를 바꿨는데 이 구조만 낡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동관 전 그 청와대 홍보수석 그다음에 대변인이 제 입사 동기예요. 동아일보 있지 않았습니까? 갔다 와서 계속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루에도 여기를 어떤 때는 차를 타고 가고요. 500m 거리지만 차를 타고 가고 어떤 때는 뛰어간답니다. 그럼 하루에 많게는 적게는 서너 번부터 많게는 10번 정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속인데. 왔다 갔다 하면 1km입니까? 그러니까 살이 다 빠지는 것이고 힘이 굉장히 드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본인과 이렇게 대변인도 주변에 보좌진이 있어서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데 벌써 가는 동안에 가고 왔다 가는 동안에 본인이 지쳐서 이 소통하기가 좀 힘든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한 대로 청와대가 좀 그런 걸 떠나서 제대로 한번 이거를 제대로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마 굉장히 국민들한테 인기가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박윤진 전 대변인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몇 달 전만 해도 아니 대통령에게 무슨 고가의 헬스기구가 필요하냐 반성해라. 청와대부터 예산 함부로 쓰는 거 반성해라 라고 야당 쪽에서 청와대 예산 안 주려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는데 이번은 참으로 재밌게 야당이 조선시대에도 왕과 이 참모진들은 좀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왕은 관할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야당이 바로 다음 집권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야당에서 순순히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는 이상한 모습이네요. 이동관 청와대 전 홍보수석만 그 요령소리가 나게 뛰어다녔겠습니까? 그 전에 박지원 홍보수석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 그 정권을 해봤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그 구조 이상해. 너무 멀어. 가깝게 있어야 돼. 그리고 웨스트 윙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드라마를 보니까 대통령이 너무 멋있게 젊은 보좌진들하고 대화하는 장면 쉽게 볼 수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장면을 일부러 노출하는 모습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부럽네. 소통 잘하네. 갖다 쓰세요. 그랬더니 요 돈 갖다 쓰면 불통 인정하는 것이 될까봐 안 갖다 쓰는 그 불통은 또 뭐죠? 그거 자체가 또 불통. 이 청와대에서 큰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3일 앞두고요. 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그 안영환 전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겁니다. 정부종합청사, 광화문 바로 앞인 정부종합청사로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는 그냥 무슨 관광지처럼 이렇게 내놓고요. 내놓고 거기서 다 근무하겠다. 난리가 났죠. 근데 본인이 비서실장을 해보니 이 구조가 되게 문제가 많고 또 가까이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멋있는 공약을 발표했으나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실현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밖으로 옮기든 아니면 청와대 내부 건물 구조를 재배치하든 신속하게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결론은 청와대에서 그 예산 받으셔서 공사 기간이 조금은 걸리더라도 그 공사 기간 동안 비서들께서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후대 대통령과 또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서 청와대는 공사하는 걸로 일단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명품, 샤넬, 크리스티앙 디오르, 프라다. 이름만 들어도 살 떨리는, 남자들에게는 살 떨리고 여자들에게는 가슴이 떨리겠죠. 이 명품들이요, 참으로 괘씸합니다. 비싼 것도 괘씸한데 한국 소비자 특히 완전 보응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조금 뿔났죠? 명품 예. 뭐가 괘씸한 겁니까? 우리가 이 명품이나 이런 소비세, 명품이 꼭 아니더라도 고가 제품에 대해서 소비세를 좀 인하를 해줬습니다. 그 소비세가 세금이 인하되면은 가격이 내려갈 거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소비가 늘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소비 진작 차원에서 세금을 인하를 해줬는데요. 정부가 진짜 큰 맘 먹고 명품들에서 세금을 깎아줬더니 깎아줬는데 2달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명품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는커녕 오히려 가격을 계속 올렸답니다. 예. 예컨대 한 제품의 경우에 처음에 여기 제품 이름이 나와 있네요. 네, 이름을 맡기지 않겠고 처음에 유명한 백인데 480만 원에서 오히려 510만 원으로 올렸고요. 또 230만 원짜리 핸드백도 3월에 242만 원이었는데 그동안에 279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을 올렸는데도 가격은 오히려 올리니까 정부가 이번에 정책 실패를 인정했답니다. 그 콧대 높은 기재부가 예. 언론 우리 욕해라, 우리 잘못했다, 우리 도로 올리겠다, 세금을 도로 낀 거를 올렸다는 것이 오늘 보도 내용입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가방에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저는 옆에 가방에 이름을 대문자맞게 써놨습니다. 샤넬. 채널. 샤넬. 저는 이거 처음에 채널인 줄 알았는데 샤넬. 원 가방이 800만 원이래요, 이게. 뭐 물론 값은 뭐 명품이니까 있겠죠. 그새 올랐네요. 그런데 그새 올랐네요, 진짜. 그런데 원래는 이 800만 원에 세금을 120만 원 정도 매겼습니다. 그런데 특별 소비세 인하해줬습니다. 그래, 명품이 너무 비싸니까 소비자들이 쉽게 못 사니까 세금 깎아줄 테니까 너네 명품들 값 좀 내려 했더니 오히려 값으로 올렸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정부는 60만 원으로 세금을 절반을 깎아줬더니 명품들이 괘씸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 가방에는 120만 원의 세금이 매겨지긴 했는데 명품 전문가인 임윤선 변호사님. 명품 전문가예요? 사람이 명품이죠, 저는. 그렇죠. 네. 그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거죠? 네. 사람이 명품인 임윤선 변호사님. 네. 아까 말했던 크리스티앙 디오르, 네. 프라다, 이 샤넬, 네. 이 명품들. 우리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 취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쵸. 머리 긁지 마시고 이용한 거죠. 당시에. 이용한 거죠, 우리를. 이용한 거다. 이용한 거죠. 이거는 이제 잠깐 개별 소비세가 뭔지 소개를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미국 같은 데 가면은 뭐 1달러다 해도 1달러 사면 세금을 따로 내야 되잖아요. 예.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따로 내야 되는데 우린 따로 내는 게 없어요. 예. 사실은 가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포함이 돼 있죠. 우리가 그걸 이제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세금을 대체로 내는지 모르지만 다들 내고 있는 거예요, 포함해서. 그렇군요. 근데 개별 소비세라는 건 뭐냐면 그전에는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특별 소비세라고 해서 사치품에 붙어 있던 세금으로 보통 부가세가 10%인데 이건 20%까지 부과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치품을 좀 덜 사게 하려고 너무 사치품에 많이 과소비를 하더라라고 해서 이제 위스키나 뭐 이런 비싼 명품에 20%씩 붙였던 건데 그래서 우리는 사면서도 20%씩 세금을 내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예. 그랬는데 이제 명품의 소비량이 주니까 소비 진작 차원에서 야 소비세 좀 낮춰라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럼 낮추면 당연히 소비자가도 낮아질 줄 알았어요. 예.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따로 세금을 안 내다 보니까 따로 세금이 줄어든 줄조차 모르는 걸 이용해서 명품이 가격을 올려버린 거죠. 그러면 그 명품 타이틀 뺏어 와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돼버리니까 소비 증가 효과도 없고 예. 지금 국민은 호구로 이용이 돼버리는 거고 저도 어제 백화점을 갔는데 예쁜 네. 가방이 있어요. 예쁜 가방이 있는데 근데 비싸서 몇 년째 고민만 하고 있는 가방이 있었어요. 예. 근데 분명히 제가 3년 전에 그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는 270만 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비싸서 고민만 했는데 어제 딱 갔더니 네 378만 원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십니다. 이십니다. 벌써 100만 원이 오르셨어요. 예. 야, 어느새 이렇게 올랐구나. 예. 예, 높은 분이라 잘못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거 잘 걸렸어. 정성희 위원님. 이 샤넬, 크리스찬 디오르, 이름도 까먹었어요. 프라다. 명품들이 한국 소비자를 정말로 보응으로 보는 이 괘씸한 작태.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사실은 이 명품 업체들은 이게 이제 명품이라는 그 사치품이죠. 이런 거는 가격 탄력성이 없어요. 원래는 수요 공급 저가 작동을 해야죠. 가격이 오르면은 소비가 줄고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가 느는 그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번 안 사봐야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아까 말한 대로 가격을 올려버렸는데 사실 저는 이런 걸 명품 업체를 비난하기 전에 그렇게 봉이 돼주는 한국 소비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소비자도 생각을 각성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오히려 값이 오르니까 소비자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값이 올랐네? 아무나 못 살 거야. 아무나 못 사니까 내가 과시적으로 내가 이걸 들고 있으면 내가 멋져 보니까 하고 그 봉기 스스로 이렇게 지갑을 열어버리는 것이죠. 예. 그거를 우리 명품 업체들이 잘 알고 있고요. 특히 한국 소비자, 요즘은 중국 소비자까지 그 특별한 가격 정책을 쓰면서 이렇게 이런 정책을 쓰는데 그 배경에는 이렇게 봉 노릇을 하는 한국 소비자도 있다는 거. 그래서 샤넬이 해마다 가격을 오르니까요. 올려요? 계속 올리고 저게 원래 오르고 계세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관찰 중이신가요? 아니 저는 항상 경제신문을 눈여겨보다 보니까 하다 오다 보니까 샤테크족도 생겼어요. 샤테크는 뭡니까? 샤넬 가방을 미리 사놓는 거예요. 어차피 오른다. 그다음에 중고 가격에 사면 자기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알뜰하다라고 또 만족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안영환 전 의원이 이런 명품의 괘씸한 태도를 지적하고자 사모님에게 샤넬백을 안 사줬던 건 아닙니까? 저는 샤넬백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잘 됐어요. 이번에 명분이 생겼어, 남자에게. 우리가 호구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에서 뭐 수요 공급을 벗어난 과시 효과. 이 과시 효과가 한국이나 중국,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크게 통합니다.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지금 세계 명품의 거의 대부분이 동아시아에 소비되고 있고 중국이 이제 큰 대국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비싼 걸 들고 다녀야지 홈이 난다는 거. 그러니까요. 뭐 여자분들 명품을 구분하는 방법이 비가 내렸을 때 비가 내서 그걸로 비를 막으면은 명품이 아니 짝퉁이고 안고 가면은 뭐 명품이라는 이야기가 하는데 굉장히 웃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명품이 굉장히 중요한 농담이 돼 화제가 될 정도로 한국 사회가 명품이 정말 팽배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했지만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외국 명품 업체가 한국에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격을 올린다는 매년 거예요. 두세 차례 5에서 10%씩 가격을 올린다. 그런데도 산다. 비싼 것일수록 내가 과시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일단 여기에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정말로 사실은 이렇게 호구가 되고 싶지 않아서 와이프에게 사주질 않았고요. 그랬을 거예요. 와이프도 마찬가지죠. 그럼요. 뭐 남편이 명품이면 됐지 뭘 또 하나를 더 들고 다니냐. 기본적으로 산발 얹으시네요, 슬쩍. 살짝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하여간 우리가 호구가 되지 맙시다. 여보 미안해. 한국 여성분들에게 강력히 호소합니다. 한국 여성분들의 이미 그 자체로도 명품입니다. 이런 괘씸한 명품의 전략에 놀아나지 마시고 제발 명품을 조금 자제하시는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한국 남자들 사줄 능력 됩니다. 근데 저렇게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라는 분개심. 다음 뉴스입니다. 명품 얘기 나와서 바로 이어지는 뉴스. 철의 여인 마그릿 대처의 웨딩 드레스가 경매 시장에 나왔다. 어떻게 해서 이 드레스가 경매 시장까지 나오게 된 것인지, 그리고 얼마인지 임윤선 변호사님. 마그릿 대처 전 영국 총리가 2013년에 88세의 나이로 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니까 유품들 옷이나 드레스 등의 이제 가치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대처 총리 거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유족들의 뜻에 따라서 역시 이 유품들이 경매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경매로 나온 후에 수익금은 유족들이 나눠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온 물품들이 뭐냐 하니까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 전 젊은 저 여성이 누군가 있는데 마그릿 대처가 26살 때 결혼을 할 때 입었던 파란색 드레스군요. 특이하게도 파란색 드레스를 입었어요. 저게 잘 안 보일 텐데 당시 마가렛 대처가 10살 위의 사업가와 결혼을 했는데 그 사업가는 재혼이고 마가렛 대처는 초혼이었거든요. 그래서 초혼은 아닌 재혼남과 결혼하기 때문에 하얀색 드레스를 입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랬군요. 파란색 드레스를 입었고요. 그 외에 또 마가렛 대처 하면 떠오르는 그 서슬퍼런 푸른색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철의 여인이. 그 그래서 푸른색 숫케이스도 경매에 나오고 등등으로 해서 약 한 8억 정도의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경매로 나오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원래는 이거를 굉장히 유명한, 저도 처음 알았는데 장식예술박물관에 기증하려고 했나 봐요. 이것은 이제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이래요. 예. 장식예술박물관에 기증을 하랬더니 그 박물관에서 거부를 했답니다. 우리 박물관은 패션이 좀 뛰어난 것들만 저기를 하기 때문에, 전시를 하기 때문에, 그 대처 전 총리 옷은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곳에 기증을 하셔라라고 해서 결국 경매에 나왔다는데,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처칠의 옷을 예전에 몇 해 전에 익명의 한국인이 8벌의 옷을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랬군요. 보다시피 대처 총리는 위아래 수트를 같은 색으로 입었습니다. 예. 그리고 바지를 입지 않았어요. 저렇게 수트를 같이 입었고, 그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바지 수트를 입었는데 그 치마로 위아래로 같이 입었고, 지금 말한 장식박물관, 이거 빅토리아 여왕 이름 따서 부군 알버트 공과 함께 유명한 장식박물관인데요. 예. 거기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의상이나 가구, 저는 가봤는데 그런 것이 전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옷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옷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대처 총리가 자식들과의 말년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년에는 약간 알츠하이머나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도 혼자 살았고, 자식들하고는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영국 들어가서 언론 보도를 봤는데 썩 좋지 않고, 자식들이 몇 년간 엄마를 본 사람도 보질 않았어요. 딸 하나가 받고 아들하고도 몇 년간 안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관계에서 자식들이 일단은 먼저 전시를 제반을 했는데 안 되니까 자기들의 어떤 생활비나 이런 걸 마련을 위해서 엄마 유품을 내놓는다는 거, 조금 짠한 측면이 있네요. 그러네요. 마그리트 대처 총리의 26살 꽃다운 결혼식 모습도 덕분에 구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내 인생을 찾겠다. 황혼 이혼이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법원에 나가 있는 이 가정법원 판사님들이 나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이 어르신 선배님들이 찾아와서 이 결혼 생활은 말이야 라고 훈계를 할 수도 없고, 그러지 마세요. 말릴 수도 없이 그냥 얘기하면서 듣고만 있어야 된다. 이 도대체 어떤 사연입니까? 일단 황혼 이혼이 늘었고, 이제 황혼 이혼 대상자는 아무래도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겠죠. 근데 판사들은 특히 이제 가정법원에서 직접 담당 판사들은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황혼법원 법정에 나온 한 여성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판사님도 10년쯤 뒤면은 제 심정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 판사가 말리지도 못하고. 예. 아마 왜 그때 그 아주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싶을 때가 올 거예요. 예. 하면 판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판사들 가정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이긴 하면 또 상담사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또 이혼하지 말아라 다독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현재 황혼 이혼이 굉장히 늘고 있어서 2010년에 27,800건이 지난해는 33,000건으로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난 못 살겠다. 그런데 판사님들 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할 말이 없는. 그래서 판사들도 이제는 좀 나이 먹게 하기 위해서 안경도 좀 나이 먹는 안경 바꾸고, 금태로 바꾸고, 염색도 안 하고 많이 하는 그런 게 새로운 법정의 모습입니다. 예, 하도 황혼 이혼이 증가하니까 이 판사님들이 나이 들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뿔테 쓰고 다니다가 젊어 보이려고 금태로 바꾸고 흰머리도 염색을 안 하고 위험 있어 보이려는 현상까지 나왔다는데, 박인준 전 대변인, 예. 정말 황혼 이혼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원래 처음 딱 결혼해서 가장 위기는 첫 일주일, 첫 1년, 그리고 3년, 요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 가면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래서 원래 신혼 이혼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요, 4년 미만, 결혼하고 4년 미만이 23.5%, 한 27,000건 정도가 이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년에서 9년 사이가 19%, 그 다음에 10년에서 14년, 16,000건. 이제 살살 죽는 거,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20년 이상에서 이제 황혼이혼이 들어가는 경우가 33,140건. 아니, 그럼 황혼이혼이 이 결혼 초기 이혼을 역전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결혼 초보다 늦음하게 이혼하는. 그래서 아마 자녀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이렇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 의원님, 이거 황혼이혼 왜 이렇게 느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자식들이 큰 다음에 이제는 자식 눈치 볼 것도 없고 다 컸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 찾겠다 하는 게 많겠죠. 그렇지만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저는 고령화 사회의 그늘이라고 봅니다. 아, 고령층이 그만큼 늘었다. 노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은 요즘 3포 세대라 그래서 결혼을 못 해요. 예. 결혼을 못 하니까 이혼도 못 하겠죠. 임혜선 변호사 스스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말 마신 들면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혼도 늘어나고 노인 범죄도 늘어나고 모든 것이 늘어나는 그야말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보여주는 한 단초 같습니다. 일본에서 씁쓸한 뉴스예요. 공황 이혼이라고 합니다.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신혼여행 보낸 다음에 공항에서 일하는 공황 이혼이 있고 또 하나는 연금을 딱 받는 순간 여자도 기다리는 겁니다. 연금을 받는 순간 이제 연금을 절반 이상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금 이혼이란 말도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입니다. 사실은 더욱더 부부가 나이가 들수록 정도 깊어지고 행복해야 하는데 이혼을 한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고 씁쓸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황혼이 될수록 우리 남성들이 아내들에게 그동안 고생해서 더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광고 보고 휘날리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이 비싼 명품만을 쫓는 소비자들에 대한 얘기도 드렸는데 여러분은 돈입니까? 꿈입니까? 오늘 휘날리 기사의 주인공은 꿈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돈도 많습니다. 나는 함정도 있습니다만 소프트뱅크 일본 리그에 나가 있는 우리 이대호 선수 참 일본 리그에서 잘 칩니다. 일본인들 다 제쳐두고 MVP로 선정돼서 이대호 일본을 점령하다라는 기사도 제가 며칠 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대호 선수가 일본 소프트뱅크 구단과의 2년 계약이 끝이 났습니다. 더 일본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 셈인데요. 이대호 선수가 만약에 남는다면 47억 원의 연봉이 그대로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대호 선수 여기에 남기보다는 메이저리그가 내 오랜 꿈이었다.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든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어떤 팀이든 나를 필요로 한다면 돈에 상관없이 나는 꿈을 쫓아 메이저리그 구단에 도전을 하겠다. 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돈보다 꿈, 돈보다 꿈. 이대호 선수가 지금의 이대호라는 열정 있는 모습을 갖게 된 것은 앞날의 돈을 쫓기보다는 먼 미래의 꿈을 쫓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돈은 따라옵니다. 예. 일부러 주세요. 메이저리그 가면 돈 훨씬 많이 받습니다. 예, 메이저리그 가면 돈 더 많이 번다. 돈 일석이조. 따뜻한 말 좀 해주세요. 아니, 연봉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돈보다 꿈을 쫓은 이대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해서도 더욱더 자랑스러운 한국인 출신 선수가 되기를 저희는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도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을 쫓지 마시고 부디 꿈을 쫓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